한여름밤 무더위로 잠 못 이루던 한 소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인기 있는 공포 썰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녀는 어둠 속에 초대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저택에는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저택에는 수십 년 전 사라진 부유한 가문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이 왜 그 자리에서 사라졌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몇 년 전 용감한 젊은이 몇 명이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저택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저택으로 향했다. 그날 밤 그들은 정문 앞에서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은 이미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였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 그리고 그득히 찬 정적이 그들을 맞이했다. 조심스럽게 한 방 한 방을 둘러보던 중 그들은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숨겨진 듯한 문을 발견했다. 문은 마치 잘 관리된 것처럼 빛나고 있었고 한쪽에 초대라는 단어가 적힌 작은 카드가 매달려 있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그들은 기어코 문을 열었다. 그 문 너머에는 웅장한 연회장이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식탁이 놓여 있었다. 식탁 주위에는 마치 손님을 기다리는 듯한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한 무리의 그림자가 식탁 주위에 나타났다. 그 그림자들은 젊은이들을 환영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방의 모든 촛불이 켜졌고 그림자들은 저마다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젊은이들은 겁에 질렸으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림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그 자리에서 그림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과거 이 저택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이곳에 살았던 가문과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젊은이들은 그들이 절대 들여다보아서는 안 될 진실에 다가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연회장은 점점 더 음산해졌다. 그림자들의 모습은 점점 분명해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모습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정적 속에서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그림자가 입을 열었다. 우리를 이해해줘서 고맙네.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뿐이야. 바로 그 순간 젊은이들은 강한 충격을 느끼며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영혼만이 저택에 남아 그림자들과 한 몸이 되었고 그들의 육신은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후로도 저택에서는 종종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이 없었다. 그렇게 어둠 속의 초대장은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 썰을 읽고 난 후 소녀는 소름이 돋았다. 당장이라도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싶었지만 그 순간 그의 컴퓨터 스크린에 너도 초대되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순간 그의 방 안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어둠이 짙어졌다. 소녀는 뒤를 돌아본 순간 그림자 하나가 그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후로 소년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기묘한 고시원 경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곤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여름밤 저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취업 준비생으로 최대한 비용을 아끼고자 선택한 곳이었죠. 고시원은 되게 좁고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이 많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그저 잠만 잘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내던 고시원은 꽤 낡았고 건물 곳곳에는 오래된 벽지와 삐걱거리는 소리가 특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불편했던 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한여름에는 방 안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밤 늦게까지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냄새 같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냄새였죠. 아마도 쓰레기가 쌓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은 더웠고 창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고시원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숨쉬기 불편했지만 피곤한 몸이 인해 잠에 빠져든 듯 했습니다. 한참을 자던 중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소리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놀란 마음에 방 안을 살펴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저는 결국 복도가 조금 더 시원할 것 같아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방을 나서자마자 그 소리가 바로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창문이 있는 쪽이었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문 옆에 다다르자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난 여기 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주변은 한적했고 밤이라 그런지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한 거리 조명 아래로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물러섰고 그 그림자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목소리와 그림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실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창문 말인가요? 그쪽에선 예전에 사고가 있었지요. 누군가가 그 창문에서 말을 넘기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그 고시원을 떠날 때까지 그날의 경험이 다시 반복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와 그림자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시원을 떠난 지금도 가끔 그때에 소름 끼치는 밤이 떠오르곤 합니다. 짧았던 그 순간, 그리고 그 공간에 얽힌 무언가가 아직도 그곳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이 아파트는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건물로 곳곳에 낡은 흔적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이 아파트와의 인연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지만 이상한 일은 어느 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다. 늦은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끄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다. 피곤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잠들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나는 이상한 방 안에 있었고 사방이 어두웠다. 공기의 느낌과 냄새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었고 거울에는 나 자신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아 깨어보니 눈앞에는 천장만이 보였다. 다시 꿈자리로 머리가 떨어진 채로 아침까지 뒤척이다 잠들었고 꿈 때문인지 피곤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거실 한켠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처음에는 벽에 설치된 오래된 전등이 문제인가 싶어 새로운 것을 교체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순간마다 그 불빛은 나를 따라다녔다. 결국 나는 아파트 전체를 한번 조사해보기로 했다. 화장실부터 작은 방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점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불빛에 정체가 신경에 거슬렸다. 그러던 중 나는 어릴 적 사귀던 친구였던 수연이의 일이 생각났다. 수연이는 초등학교 시절 내 단짝 친구였다. 어느 날 아파트에서 놀던 그녀가 실종되었고 그 뒤로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 후 긴 시간이 흐르고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다. 나는 그녀와의 기억을 더듬으며 순간 이상한 오싹함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그 사건 이후 묻어두었던 기억을 다시 퍼올려 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을 때 나는 오래된 서랍장에서 친구들이 함께 찍었던 예전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나와 수연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잔뜩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중 한 장 의사진에서 수연이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뒤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파트 안에서의 괴상한 느낌이 더욱 세졌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바로 옆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느낌에 소름이 돋아 사진첩을 덮고 숨을 멈췄다. 나는 즉시 사진첩을 제자리에 두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그 뒤로 나는 아파트에서의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고 가능한 일찍 퇴근해도 그저 집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졌으며 여전히 그 불빛은 나를 괴롭혔다. 며칠 후 나는 그 꿈을 다시 꿨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울 속의 수연이가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남겼다. 그 순간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고 숨이 차오르며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뒤로 나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이사를 결정하고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보며 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더 이상 그곳에서 그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오래된 아파트 근처에 가지 않았다. 많은 시간이 지나 나는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며 그저 잊어버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밤중 어두운 방에 홀로 있을 때면 수연이의 차가운 미소가 떠오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나를 누르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이제는 그 불빛이 내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마치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이.